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4장 가족생활 주기와 관련된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 메일 주소와 핸드폰 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로 자신들의 메일 주소를 전부 다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에게 교환과 그리고 과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 자신들의 그 수행 정도를 평가받아야 하는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출석률은 들어가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여러분들 실력이나 이해도 기타 등등은 그런 과제 제출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개인별 과제를 제출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과목이 기존 배우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처음이신 분도 계신데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문제, 가족이라는 그 문제 자체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상담사로서의 어떤 출발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족생활 주기에서 관련된 가족 문제를 살펴보자면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물론 발달 심리학에서 구체적인 것을 배우겠지만 가족의 어떤 발달에 따른 단계와 그 심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심리 성적으로 발달 단계를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인지 발달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서 설명하였고요. 그 이후에 아들러나 뭐 기타 등등 많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5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문제를 5가지 발달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유아기의 가족 문제, 둘째, 아동기의 가족 문제, 셋째, 청소년기의 가족 문제, 그리고 넷째, 성인기의 가족 문제, 그리고 5번째, 노년기의 가족 문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번 시간은 유아기의 가족 문제와 아동기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아기의 가족 문제에는 영유아의 모성적 박탈과 유아학대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아동기의 가족 문제에서는 장애 아동을 가진 문제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동의 가족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유아기의 가족 문제에서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는 유아는 성인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육을 책임지는 성인과 또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는 유아기 이후에 경험할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주 양육자인 성인이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정서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데 자신이 적절한 삶의 방식을 발견하지 못하고 갈등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불안이 내재되어서 그 영아를 양육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설명할 모성적 양육 박탈이나 유아학대에서 이 모성이라는 것은 양육을 책임지는 성인 전체를 의미합니다. 어머니든 아버지든 아니면 그 자녀를
케어하는 양육을 담당하는 그 성인에 대해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모성적 양육 박탈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기의 가족 문제에서 먼저 영유아의 모성적 양육 박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성적 양육 박탈이란 의미는 정상적인 가정 환경의 경험을 박탈당한 영유아기의 심리적 또는 신체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안나 프로이트와 빌링햄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하던 영유아가 전쟁이나 시설에 보내지면서 사회적인 어떤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시설에 보내진 곳에서 적응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가 계기가 되었는데요. 영유아들이 가족과 헤어진 충격에 대한 반응이나 또 시설 입소에 의한 정서적 접촉의 결여 같은 것, 그리고 가족 상실에 대한 영유아의 트라우마, 피해에 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모성적인 인간과의 친밀한 애정교환이나 생리적인 발달 가능성에 대한 적절하며 충분한 외부의 작업과 양육에 대한 욕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아동의 성격 발달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정상적인 환경을 갑자기 박탈당하는 전쟁이나 사회적 환경에 염두에 두고 진행하였으나 최근에는 모성적 양육 박탈의 대부분이 미혼부 또는 미혼모, 또 모성적 보살핌의 장애를 가진 부모, 또 이혼이나 별거, 재혼가족 등등과 같은 가족 구조와 기능의 붕괴 또는 변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유아의 모성적 양육 박탈에서 고전적 모성적 양육 박탈의 개념을 살펴볼게요. 모성적 양육 박탈의 개념에서 볼비는 어머니의 애정은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영유아에게 비타민이나 단백질을 공급해야 하는 것처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또 게젤과 같은 학자는 발달 지수를 근거로 시설 영유아들의 발달 정도를 파악한 결과 경험을 통합하는 능력 장애, 또 언어 발달 지체 또는 퇴행, 또 사회적 접촉의 감소와 수동성, 대인 접촉의 장애, 그리고 이러한 장애의 결과로서 유발되는 부적응과 반사회적 경향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인서워서의 모성적 양육 박탈의 개념은 영유아가 시설 또는 병원에서 모성적 양육자와 상호 교류를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박탈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함께 생활을 하더라도 그들과 충분한 상호 교류를 갖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또는 그 대리자와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어도 영유아 자신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나 능력의 결여에서 오는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을 학자들은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성적 양육 박탈의 발생과 관련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정서적인 결핍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체질인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욕구 자주를 견디는 힘이 약한 영유아에게서 보다 잘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이제 정서적 박탈이 초기에 발생할수록 영유아가 받는 경향은 심각합니다. 그 정점은 보통 생후 6개월 이 사이에 어머니와 자녀 관계가 좋을수록 그 충격은 굉장히 심합니다. 셋째, 어머니에게서 격리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에 따른 어떤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양육자에 의해서 적절한 모성적 양육이 제공되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또 이 모성적 양육 박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유아의 모성적 양육 박탈에서 현대적 의미의 모성적 양육 박탈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유아나 아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나 무의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다루고 있습니다. 보면 프로이드는 모성적 양육 박탈에서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성적 양육을 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결여되거나 박탈된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로이드는 보통 6세 이전의 아동이 모든 것이 다 발달이 되고 그것이 평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어린 시절 어머니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되는 촉각적, 시각적, 감각적 어떤 욕구와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머니의 감수성이나 적응 어떤 결여, 그죠? 적절한 양육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영유아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적 의미의 모성적 양육박탈 개념에서는 1972년 루터가 모성적 양육박탈의 재검토라는 저서를 발표함으로써 1951년 볼비가 제창한 논점에 대해서 새로운 고찰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분리가 이야기되고요. 그 분리라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입장만 가진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가지 변수가 고려된 필요성 이런 것들도 함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리는 우리가 이제 정신장애의 위험성을 표현하는 지표로 정리를 하였었는데요. 초기 영유아기에 어머니와 정서적 어떤 결합을 형성하지 못하면 영유아의 지적 발달 지체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기존 학자들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동의 정신 발달에 중요한 것은 영유아가 언제나 물리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어머니와의 안정된 결합을 형성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어떤 모성적 양육 박탈의 개념은 사회적 변동에 의해서 핵가족 자체의 붕괴에서 야기되는 가족 상실의 어떤 영유아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라난 영유아들도 정서적 유대감이나 사회적 접촉 혹은 감각적 신체적 자극 등의 모성적 보살핌을 충분히 받지 못하며 결여가 되면 고아원의 영유아들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피쇼프는 모성적 양육 박탈 증후군은 가정시설 어느 쪽에서나 어떤 사회 경제적 계층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또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자극의 부족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요아기의 가족 문제에서 요아 학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 학대는 1961년 캠퍼가 피학대아 증후군의 이런 개념을 소개한 이후에 많은 학자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74년에 아동학대 방지법을 수립하였는데요. 그 의사나 교사 등 최근에는
아동을 케어하는 모든 기관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이 아동학대의 증거를 발견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그 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학대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여기서는 신체적 학대나 뭐 정서적 학대, 뭐 기타 등등이 있지만 신체적 학대에 더 국한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7월부터 아동복지법이 시행되고 있고 현재 전국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관심은 크지 않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대의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는 장치가 최근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고요. 제가 지금 검찰의 아동학대 전문위원으로 지금 그 3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매스컴에서 나오는 아동학대에 대한 여러가지 부적절한 대처 방법이나 부적응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교사나 아니면 기관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그 사례들을 신고하잖아요. 하면 직접 상담사 선생님들이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투입되어서 그 사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서 충분히 다루어주고 또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보고를 정부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7국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그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계모가 전처의 자녀를 세탁기에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한 아이는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례를 우리가 위촉받아서 개입을 해서 상담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부모의 어떤 그 방어로 인해서 더 이상 관여를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선에서 우리가 한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까지만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상담사는 최근에는 상담을 진행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하나 일지를 다 남겨서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으면 없고 여기에서 최선은 어떤 상황으로 마지막에 종결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보고서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신이 법적인 어떤 고소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 젊은 부모나 또 그 케어하고 있는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성인이 영유아기에 학대받은 어떤 생육사를 가졌거나 현재도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거나 불안이 내재되어 있거나 기타 등등 이런 부적절한 환경이 주어진다면 이 사람들은 자녀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한 그 건강한 케어가 진행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모가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거나 빈곤 가족이거나 최근에는 우리가 그 차상위나 아니면 기초생활 대상 또 아니면 한부모 가족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만 있는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성인 자체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거나 심리적으로 이제 의존을 자신의 원가족 부모에게
분리되지 못하고 의존을 하고 있거나 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유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대하는 부모의 대부분은 어떤 충동적 좌절을 통제하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격성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부적절한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은 미숙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왜곡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부모들이 불필요한 어떤 불안이나 죄책감에 머물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부모로서 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심리교육적 접근을 하는 것이 우리 상담사에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아동기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 전에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에 대한 사진과 법조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의 신체적 학대에서는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도구를 사용한다든가 또 아니면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아동에게 가해를 하거나 또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가 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데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림에서처럼 학대를 했을 때는 신체적으로 그 상흔들이 남습니다. 그냥 자기가 다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폭력이 가해졌을 때는 반드시 이런 상흔들이 남기 때문에 국과수에서 그걸 검증해서 고소사건일 경우에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벌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성폭력 살해 사건도 있습니다. 아동에 대해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좀 알고 계시죠? 굉장히 나쁜 놈들입니다. 그죠? 자, 저도 이렇게 성폭력 살해 사건은 아니지만 피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되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의무자, 신고 불이행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5조에 따라서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4년 9월 29일부터는 처벌이 더욱더 강화가 되어서 의심만 되어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의심이 되어서 신고를 했을 경우 뭐 괜찮다라고 하면 우리 괜찮습니다. 근데 의심이 되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러분들은 상담사이고 사회복지사 또 기관에 근무하는 분도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거나 기타 등등 그런 연관이 있는 직업을 갖고 있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동기의 가족 문제에서 영유아기에 가지는 부모-자녀 관계는 인간의 원초적인 경험으로 어떤 무의식의 심층적인 부분에 각인이 되어서 성격 발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동기에 접어들면서 부모-자녀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 또한 포함됩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환경의 폭을 넓혀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리적 또는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그런 아동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들은 장애를 가진 아동들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아동들인데요. 그 두 가지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동을 가진 가족 문제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발달장애나 자폐증과 같은 장애 아동을 둔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1970년대 발표된 논문에서 가동이 가진 장애는 아동 자신의 어떤 정서나 심리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장애 아동을 둘러싼 가족 전체에 대해서 이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연구는 정상의 발생 요인이나 가족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족 역동을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이같이 원인론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는 치료적 요소로서 적극적인 가족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자,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된 어떤 장애 아동 가족 연구는 이들에 대한 죄송합니다.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의학 모델에서 생활 모델로 전환되면서 장애 아동을 둔 가족은 특별한 가족이 아니고 평범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다른 가족보다 다양한 문제가 있을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점점점 이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병인론이나 장애 아동의 정상 형성에 관심을 가진 병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동기의 가족 문제에서 장애 아동을 가진 가족 문제와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동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